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핵심 정리 서법 영상 강좌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0강에서 병필이라는 단어와 팔병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병필은 무엇이고 팔병, 즉 8가지 병증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필은 무엇이고 팔병, 즉 8가지 병증은 무엇인지 첫 번째가 체입니다. 체. 요 체자죠. 이 막힐 체자. 체. 그래서 이것은 윤활하지 못하고 막힌 겁니다. 즉 골육이 불균형되고 비례가 맞지 않아서 혈맥이 유창하지 않으며 근육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여 골 중에 울퉁불퉁 이른바 학슬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는 글씨다. 그래서 학슬이라고 그러면은 학의 무릎이죠. 툭 튀어나온 거. 병필의 두 번째는 이 판입니다. 판. 판자할 적에 쓰는 판. 즉 판에 박힌 듯 무표정한 거. 즉 평실 판결에서 평실 판결. 이 평실입니다. 평실 판결. 매줄 결자. 이 평실 판결해가지고 탄성이 없고 이 또한 유창하지 못한 글씨입니다. 판에 박은 듯 쓰는 거죠. 특히 초보자들한테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각입니다. 각, 새길 각자. 각이죠. 그러니까 글씨를 어디다 새겨놓은 것 같이 역시 이것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깎아 새긴 듯한 그러한 글씨. 자연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번째가 결입니다. 매줄 결자. 결. 이건 각이고요. 여기는 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요. 글씨가 부분 핵들이 이렇게 맺혀 있어가지고 소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통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다 제각각 막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결이라고 그럽니다. 이 또한 글씨를 잘못 배웠거나 또는 초보자들한테 나오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는 산입니다. 산. 흩어질 산자. 산이죠. 글씨 또는 작품 전체의 구성이 아주 산만하고 어지러운 거죠. 한자도 집합이 안 되고 한 글자 안에서도 집합이 안 되고 또 전체 작품을 해놨을 때에도 전부 흩어지고 퍼지고 해서 들뜨고 이렇게 산만한 거 그런 경우입니다. 산.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건데요. 다음은 부, 뜰부자죠. 산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약간만 틀립니다. 글씨의 획 또는 작품 전체가 화선지에 깊이 스며들지 않고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거. 이런 글씨들이 있죠. 혹시 내가 쓰는 글씨가 내 작품이 혹시 이렇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요것도 병필입니다. 다음은 활입니다. 활. 이건 미끄러질 활자죠. 활. 획마다 미끄러지고 매끄러워가지고 이 삽기가 전혀 없고 삽이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나올 건데요. 이 삽이죠, 삽. 요거 삽이, 질삽이라고 할 때 쓰는 삽자입니다. 까끌까끌한 느낌.
이 삽기가 전혀 없고 필기가 전혀 배어나지 않는 글씨.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쭉쭉 미끄러지는 거. 붓을 가다 세우지도 않고 멋대로 그냥 쭉쭉 아무렇게나 막 닥치는 대로 써대는 거 있잖아요. 획이 미끄러지면 표부하기 쉬워. 날려가지고 들뜨기 쉽기 때문에 굳세지 못하고 유약해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쓴 글씨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참고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청나라 때의 서화가 부산을 잘 아시죠? 부산은 스스로 자신의 글씨에 대해서 사무를 말했습니다. 말무자. 무예, 사무예요. 네 가지 하지 말 것. 요거를 얘기했는데요. 유명한 서론이 나오죠. 영졸무교. 즉, 차라리 졸할지언정 교하게 하지 말아라. 기교를 너무 내지 말아라. 막 그런 얘기죠. 두 번째가 영추무미. 차라리 추할지언정, 즉 미울지언정 예쁘게 하지 말아라. 사람은 예쁜 게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지리무경활. 이게 뭔 말이냐면은 차라리 지리할지언정 가볍고 매끄럽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주안점에 둘 것은 글씨를 경활하게 쓰지 말아라. 매끄럽게 쓰지 말아라. 미끄러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요 세 번째 항이 지금 말씀드린 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영직, 솔, 무, 안배 이랬는데요. 차라리 우직하고 솔직할지언정 너무 꾸며서 안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 가지를 부산은 스스로의 글씨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럽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 자료는 여러분들 자료 박스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돌성 옆에 이 경자 있죠. 이 딱딱할 경자예요. 경입니다. 이런 경우 가끔 보죠. 오로지 그 골만을 구하고, 여기서 골이라는 것은 골육에서 골, 뼈. 이 뼈대만을 구하고 그 육, 살을 잃어버려 가지고 강경 평직만이 나타나 이 붙도록 호에 성령이 없는 것으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신령스러움 이런 맛이 안 난다는 얘기죠. 마치 목석 등 생명이 없는 물건 같은 글씨를 말합니다. 이 골력만 강하고, 말하자면은 육은 아예 없는 거. 사람도 너무 빼빼 말르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병증에 들어갑니다. 골육이 상합이 돼야 됩니다. 다음은 사입니다. 사, 죽을 사자. 사. 획마다 푸석푸석 살쪄 무르고 생기가 없는 거, 이런 글씨 쓴 사람들 많아요. 퉁퉁 부른 것 같이 쓰는, 골이 또 없어요. 여기는 살만 잔뜩 있고.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좀 반대가 되는 거죠. 위에 경하고 사는 약간 반대성입니다. 그러니까 골질이 없고 육질 투성이가 된 거, 살찐 거, 그걸 말합니다. 팔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팔병, 8가지 병증. 팔병이죠? 그러면 8개의 병증이 뭔지 조목조목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팔병이라는 것은 서예에서 피하는 8개의 병증 피력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학슬입니다. 학슬. 자, 한글로 쓸게요. 이 원고에 한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학자의 무릎슬. 그래서 이건 뭐냐, 학슬은 필치가 굵고 우둔하며 점액의 태세가 확연히 다른 것으로, 특히 이 격자 같은 데를 꺾이는 곳에 혹이 달린 듯 불쑥 튀어나와
학의 무릎처럼 된 거, 또는 수평액을 긋거나 수직획을 긋을 때도 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죽절로도 표현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튀어나오는 게 나오면 이런 거를 학슬이라고 그래요. 학의 무릎. 여러분 학의 무릎 보셨죠? 두 번째가 봉요입니다. 벌봉자에다가 허리요자, 봉요. 이건 벌허리예요. 벌허리. 쉽게 말해서 짤록한 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가루획을 쓸 때 범하는 것으로 가루획에서 기필처를 너무 무겁게 하고 이어 행필 시 빠른 필속으로 생각 없이 단번에 획을 미끄러지듯 지나간 후 수필처를 다시 무겁게 하면 기필처와 수필처는 굵고 우둔하며 중간은 가늘고 약한 형상을 만드는데 이것이 곧 벌의 허리같이 나타나는 일종의 병필 봉요입니다. 상상이 가시죠? 자, 세 번째는 절목입니다. 꺾을절자 나무목자죠. 절목은. 즉 기필과 수필에서 붓의 제안. 그래서 제안이라는 것은 이 들제자하고 누를 안자를 말합니다. 제안. 제안은 서법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돈제라고도 그러는데요. 제돈이라고도 그러고요. 즉 제안, 들고 누름이나 장, 감출장, 이 장, 이 감추는 거, 또는 수, 거두는 거, 거두어들이는 거, 이런 것들의 운필 동작이 없이 붓을 세우지 못하고 그대로 붓에 맡겨 들면은 그냥 누른 대로 그냥 들어버리는 거죠. 필의 양끝이 마르고 껄끄러우며 터럭의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마치 부러뜨린 나무 막대와 같이 나타나는 획으로 이 또한 필법의 오류에서 범하는 병필이다 그랬습니다. 절목 아셨죠? 다음은 시담입니다. 이 시담은 이 시자가 이렇게 쓰는 시자예요. 그리고 담자는 손수변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담자거든요. 요게 뗄나무 시자입니다. 뗄나무 시. 그래서 이 시담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로 가로획에서 나타나는 병필로 가로획의 기필부와 수필부가 우둔하여 하방으로 무겁게 가라앉고, 그러니까 기필과 수필은 쭉 내려앉고 중간만 튀어 올라간 거예요. 중간 부분은 가볍게 위로 떠 솟는 필액의 현상으로 마치 뗄나무를 한 다발 이 어깨에 맸을 때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쭉 늘어지고 여기만 툭 튀어나오죠. 이 부분이 가늘어지고 이쪽은 다 벌어지고 이런 형태의 그 모습으로 가로획을 쓰면 이걸 시담이라고 합니다. 이게 팔병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정두입니다. 이 못정자에 머리도자죠. 못머리, 좀 뭐 속칭 못대가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로 해, 행, 예, 초서 등의 세로획이 별획, 즉 삐침의 기필처에 마치 못머리처럼 형성되어 나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못머리 같이 나오는 거. 이런 거 흔히 나오죠. 이런 거를 정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섬입니다. 쥐서자에 섬이 쥐서자 꼬리미자. 주로 행초서의 별획이나 삐침이죠. 수획의 세로획에 나타나는 것으로 쥐꼬리처럼 위는
넓고 아래 쪽 빠른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획, 이런 거를 섬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죽절입니다. 죽절, 대죽자, 마디절자. 세로 획을 쓸 경우 획에 대나무의 마디처럼 울퉁불퉁 그 마디를 넣어 쓰는 거, 가루획도 마찬가지예요. 죽절은 꼭 세로획만이 아니고 가루획도 가다가 너무 이렇게 예서 쓸 때 가다가 초보자들이 가다 멈췄다 이렇게 하면은 툭툭툭툭 학슬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죽절도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끝으로 해조입니다. 자, 해조는 이 풀 해자 여기다가 밑에 이거 들어갔죠. 이 개 해자입니다. 개, 옆으로 기어가는 개.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발톱, 손톱이잖아요. 해조. 본래 이게 왜 나왔냐면 안진경의 그 적 갈고리를 보다 보면은 가늘죠. 이 수액 내려가에 비해서 착 들어서 이렇게 뺄 때 가늘게 빼는데 그걸 잘못 흉내내 가지고 꼭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가늘게 했을 때에 그러지 말라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요. 즉 세로획의 적 갈고리를 쓸 경우 갈고리가 지나치게 가늘어 마치 개의 발톱처럼 된 것을 이루는 것이나 그 외에도 습관적으로 운피를 잘못하여서 개의 발톱 같은 형태를 불필요하게 여기저기 형성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따가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8병에 해당됩니다. 참고문헌은 전각, 미약, 유강저, 조성주, 역, 그 다음에 서사, 기법, 주준걸, 저, 광노봉, 역, 이런 책들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8병 8개에 대해서 하나씩 CP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슬입니다. 학슬은 학에 그 무릎처럼 해놓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격자로 꺾어지는 부분에 여기서 너무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요런 경우에 요 코나 부분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연락없이 학의 다리처럼 나오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것도 학슬이 될 수가 있고요. 주로 요런 데서 오류가 많이 나오죠. 예, 요런 걸 학슬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봉요입니다. 봉요는 글자 그대로 벌허리죠. 벌허리. 그러니까 이 창과를 쓸 때 주사릭 부분에서 흔히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가로액에서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사릭을 한번 쓸 경우 여기서 요렇게 써서 잘 써놓고서 예컨대 극단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나온 거, 이렇게까지는 안 쓰겠지만은 이런 형태로 나온 거, 또는 가로액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로액에서도 이렇게 해서 기필처럼 잘 해놓고 뭐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을 때 요 짤록해진 부분, 요 부분, 요게 벌허리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봉요라고 합니다. 다음은 절목입니다. 이 실기가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작품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절목은 어떨 때 나오냐면요. 이 절목은 붓에 먹이 별로 없는데 이 붓을 세우지를 않고 세로액의 경우, 자, 세로액의 경우 이렇게, 또는 가로액의 경우 그냥 이렇게 붓을 안 세우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뛰면은
흔히 예서 쓸 때 이런 획이 많이 나옵니다. 붓을 됐다 그냥 띄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붓자국이 다 나오죠. 열었을 때에 여기에 드러나는 이 나무 잘라놓은 것 같은 여기를 쓸 때 붓을 이렇게 탁 세워서 이렇게 뜨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떼야 맞는 건데 여기에 붓을 세우질 않고 붓한테 그냥 자의적으로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붓자국이 나와서 이런 장작개비 잘라놓은 것 같은 이런 형국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절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두입니다. 못정자, 머리두자, 정두. 주로 기필처에 많이 나오는데요. 삐침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너무 들어버려서 이로 빼버리면 영락없이 정두가 나오죠. 이거를 이렇게 돼서 여기서 세울 때 이렇게 세워서 긴장을 하면서 거기를 빼서 여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바짝 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정두가 나오거든요. 하부에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너무 세워서 이렇게 가면 영락없이 정두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금기입니다. 요거를 정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정두. 자, 바로 요렇게 쓰는 것은 괜찮은데요. 요렇게 나오는 것은 안 된다. 이게 다 정두에 해당된다. 뭐 흔히 또 우두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 뭐 여기 8개 빼놓고도 우두도 있고 소머리처럼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어디든지 이 먹이 뭉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시담입니다. 이 시담은 가루액 쓸 때 흔히 나옵니다. 가루액을 잘못 써서 아까 설명에도 드렸죠. 가루액을 쓸 때 기필처와 수필처는 축 늘어지게 하고 가운데만 불쑥 올라가는 거, 그런 거를 시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시담을 한번 시필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루액을 쓸 때 예서예를 하나 썼다 이거예요. 예서에서 썼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잔뜩 눌러주고서 이렇게 썼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아래로 하방으로 전부 늘어지고 위만 가볍게 툭 튀어 올라가고, 이렇게 썼을 때 좌우는 무겁고 위는 가볍게 가늘어지면서 위로 튀어 올라갔을 때 간혹 이런 것이 보죠. 어깨에다가 나무단을 하나 맨 것 같은 형태, 이런 거를 시담이라고 그럽니다. 해설을 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은 시담에 들어가는 거죠. 시담입니다. 이런 형태를 시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쥐서자 꼬리미자 섬입니다. 이거는 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빼면은 섬이에요. 이렇게 섬이가 나오면서 본인들이 잘 모르고 써요. 이거를 쪽 바른 거죠.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거. 그러면서 여기는 정두가 나와죠. 원래 정두는 이 기필처에 나오는 거거든요. 점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두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쪽 바른 거. 이게 긴 액이 아니래도 위는 두껍고 아래를 이렇게 빼버리면 섬이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섬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개 남았죠. 죽절입니다. 죽절은 흔히 예서 쓸 때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마디가 여기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디가. 또는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도 죽절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툭툭 튀어나오는 거. 가로액을 쓸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눌러서 가로액을 써도 이게 죽절입니다. 툭툭 튀어나오게, 너무 많이 툭툭 튀어나오게 하는 것은 죽절이죠. 이런 형태. 자, 한 번 더 합니다. 죽절.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쓰는 거, 이런 거 죽절이라고 그러죠. 대나무 마디다 이 말이죠. 자, 죽절까지 CP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해조입니다. 이 해조는 개 다리죠. 본래 안진경의 서체를 보면은 안진경은 세로액에서 이렇게 빼서 여기서 이렇게 뺍니다. 안진경의 갈고리는 주로 이렇게 쓰죠. 근데 요거를 잘못 흉내를 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써놓고서 뭐 이렇게 한다던가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던가 요런 형태 흔히 많이 나와요. 이런 형태. 요걸 흉내내다가 되는데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엉뚱한 데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도 모두 해조에 해당됩니다. 삐쭉삐쭉 아무 데나 나간 거 못 쓰죠. 이렇게 쓰면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것은 안진경의 세로액을 보면 갈고리를 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잘못 흉내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들은 팔병에 들어갑니다. 해조, 개의 발톱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간단히 CP를 예를 보여드리고요. 실제 작품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보면은요, 학슬, 그 다음에 병필에 들어가 있는 막힐 채, 판, 다 적용이 됐다고 봐야 돼요. 이 작품은 일본 작품입니다. 자, 이 글자를 보면은 화살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아래도 한번 보십시오. 화살표. 밑에까지 뿔을 만들어 놓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화살표. 이 사람은 글씨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학설인지도 모르고 쓰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글자들이 전부 그렇게 썼고요. 글씨가 다 막혀가지고 체증에 걸린 것 같죠. 변화도 없고. 그 다음에 판에 박은 듯 써놓은 글씨. 요런 게 바로 병필, 그 다음에 팔병의 학슬에 해당됩니다. 더 심한 것도 있죠. 이 작품을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 화살표 된 데를 보시면은 이런 게 일종의 시담에 해당되죠. 그렇죠? 기필과 수필은 굉장히 처지고 위로 올라가고, 중앙은 위로 올라가고, 좌우는 아래로 처지고, 여기도 그렇죠. 시담, 봉요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심하죠. 이런 경우도. 그 다음에 여기도 학 무릎을 만들어 놨죠. 붓을 전혀 세우질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게 써놨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게 봉요, 학슬, 매라는 것은 이제 어리석다 뭐 그런 건데요. 좀 애매해서. 그 다음에 넣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결, 전부 맺혔죠. 소통이 안 되고 다 맺어져 있어요. 획마다 다 맺혀 있어요. 그 다음에 채, 막혔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목에 대한 이해입니다. 절목입니다. 자, 먼저 이 확대된 글자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시필 했을 때하고 똑같죠? 동그라미 친 데 한번 잘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붓의 자의에 맡겨서 붓을 세우질 않기 때문에 그냥 들어 띄면은 붓자국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도 장봉도 안 쓰고, 그러면은 붓을 갖다가 전혀 운필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이건 중국 작품입니다. 요렇게 한 것이 곳곳에 드러나는 작품들이죠. 그렇습니다. 굳이 이거를 가리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 병필이나 팔병에 해당되는 것들이라 이거죠. 이것도 보시면은 오래됐잖아요. 전부 붓의 자의에 맡겨서 붓을 세우지 않고, 제가 자꾸 붓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이유가 있죠. 이 절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방자에 종액 이렇게 썼죠. 화살표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이 사람은 글씨를 그렇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 작품입니다. 절목입니다. 요렇게 나타난 거. 하나 구체적으로 획을 따왔습니다. 아까 제가 씹히던 것처럼 쓰게 되면은 영락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붓을 세우지 않고 그냥 붓터럭에 맡겨놓고 뚝 띄고 뚝 띄고 뚝 띄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획이 전부 그렇게 됐죠.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떨어지죠. 동그라미 친 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세로획도 보면은 이렇게 됐죠. 여기도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도 생각 없이 쓰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잘 살펴서 절목은 이렇게 나무 장작개비를 부러뜨리는 것 같은 형태를 절목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은 섬입니다. 자, 섬이 지금 화살표를 잘 보세요. 섬이 요게 쥐꼬리 같은 거죠. 요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섬이. 자, 화살표 많이 해놨죠? 섬이 가볍죠? 끝이 삐죽하게, 우리는 두껍고, 여기 화살표, 귀신 신자도 보세요. 요런 형태를 섬이라고 그럽니다. 이쪽은 서체가 이제 다른 건데요. 왼쪽은 뭐 해서 뭐 이런 걸로 친다고 치고, 오른쪽은 뭐 다른 서체인데,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끝이 뾰족하면서 위는 두껍고 섬의 형태. 이 세로획도 이렇게 됐죠. 완전 세로획입니다. 요거. 그죠? 자, 여기도 이 중앙, 이 올레자의 중앙이 위는 요렇게 두껍고 밑에는 요렇게. 이것도 기술인가요? 요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섬입니다. 팔병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섬이가 또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이 나왔죠. 요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정두도 나왔네요. 여기 정두. 그렇죠. 영락 없이 정두. 삐치맥을 할 때 붓을 넘어들어서 생각 없이 아래로 내려버리면 이런 정두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도 섬이 형태입니다. 붓을 너무 급하게 빼죽빼죽 띄고 힘을 실어서 밑에를 빼줘야 되는데 최소한 이 몽자에 이 정도만 돼도 섬이라고 안 합니다. 또 이 글자에 요 왼쪽으로 삐친 행만 돼도 섬이 형태는 아니죠.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여자가 완전 섬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화살표. 요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섬입니다. 요거죠. 섬이 이해하셨죠? 이 획을 뺄 때 붓에 힘을 실어서 끝을 이렇게 후리지 말고, 그냥 이게 기초가 잘못돼서 그래요. 기본을 배울 때 정확히 배우질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섬입니다. 다음은 시담. 시담의 예입니다. 아까 시필해드렸죠. 시담입니다. 나무단 어깨에 올려놓은 것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기필처와 수필처는 무겁고 우리는 가늘어서 위로 튀어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시담이죠. 이 가짜인데요.
이런 형태로 쓰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붓을 가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에 붓을 멈추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힘줘서 이렇게 된 다음에 휙 갑니다. 아주 빠른 필속으로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 여기가 끊어지거나 이렇게 가벼운 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여기 또 시담의 예입니다. 이런 경우죠. 이게 또 일본 작품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쓰나 봐요. 자, 여기 무겁죠. 여기 아주 무겁죠. 가운데는 가늘죠. 이런 형태로 기계스럽게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해조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쓸데없이 여기다 만들어서 책받침에 이 뿔을 개발톱처럼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도 안 되죠. 그래서 해조라고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산입니다. 산. 이거는 이제 병필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작품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뭐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작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했겠지만은 뭔가 집합이 안 되고 한쪽으로 몰린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글자가 흩어져 있어서 아주 어지럽죠. 이거는 전체 작품을 놓을 적에 산에 해당됩니다. 산에. 이렇게 디자인을 할 적에 한다고 그러면은 어느 공간 한쪽은 비워놓고 허와 실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야 맞는데 이게 그건 아니고 그냥 어디다 뚝뚝 떨어뜨려 놓은 거 마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도 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입니다.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글씨가 둥둥 떠 있는 느낌을 받는 거. 화선지에 먹이 제대로 들어가 있질 않아서 깊이 흡습이 안 되고 둥 떠 있는 마른 종이에 쓴 것 같은 거 이런 것을 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산에 해당되죠. 일종의 산. 나름대로 작가 나름대로 썼겠지만 여러 가지로 한자로 봐도 집합이 안 돼 있고 전체를 봐도 집합이 안 돼 있습니다. 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부와 산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목의 농도도 그렇고 비백투성에다가 가볍고 둥둥 뜨고 전부 정신없이 흐트러져서 뭘 썼는지 가독성조차도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형태를 산, 어지럽고 둥둥 뜨고 이런 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부와 산에 해당됩니다. 부와 산. 그냥 붓 끝 가지고 작은 붓 가지고 끝 가지고 깔짝깔짝깔짝 끌짝끌짝끌짝 이렇게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딱 써듯이. 뭐 요즘 이런 게 좀 유행이라고는 그럽니다만은 그래도 기초를 배우는 초보자들 특히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뜨고 흩어지고 하는 부와 산에 해당되는 이거는 글씨는 똑같이 이렇게 굵게는 쓴 것 같은데 이것도 산만하죠. 그러면서 사에 해당됩니다. 전부 죽은 획입니다. 글씨가 살아있는 획이 전혀 없어요. 거의 죽은 획. 그러니까 열이죠. 살만 쪄가지고 열인 거 이런 거를 사에 해당되고 또 산만 하니까 산에도 해당됩니다. 다음은 결입니다. 자, 잘 보세요. 결. 여기저기에 맺혀 있어요. 이렇게 맺혀 있는 글씨. 글씨가 유창하지를 않고 이렇게 맺혀버렸어요. 요소에 맺혀서 흐름이 없죠. 글씨의 흐름이. 이런 거를 결이라고 합니다. 금문을 쓴다 하더라도 글씨가 유창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음 결과 채입니다. 이것도 결, 그 다음에 채 같이 들어가 있죠. 뭐 한 작품이라고 그래서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죠. 글씨가 뭔가 이게
여기저기 아까 앞에서 본 것 마냥 이렇게 뭉쳤잖아요. 그렇죠? 막혔어. 그러니까 결과 체는 어찌 보면은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글씨가 유창하지를 않고 이렇게 맺혀나가는 거. 먹돼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묵절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게 붓을 세우지를 않고 제멋대로 써서 이런 글씨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과 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글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결과 체와 죽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은, 자, 보세요. 보시면은 글자마다 다 마디가 형성이 됐어요. 어떻게 쓰길래 이렇게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자마다 전부 마디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죽절입니다. 자, 화살표는 두어 개만 했는데요. 그러니까 울퉁불퉁. 자, 이 글자도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울퉁불퉁. 전부 울퉁불퉁. 세로획도 울퉁불퉁. 요렇게 마디를 만들어서 쓰는 거. 그러니까 결도 되고 체도 되고 또 팔병의 하나인 죽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렇게 쓰게 되면은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죽절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죽절입니다. 자, 이 날빛자를 한번 보시면은 중간 획이 좌우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가면서 마디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 평자를 보면은 요런 형태의 대나무 마디 같은 게 많이 나오죠. 그게 썩 좋은 필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죽절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습니다. 가다가 필력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거는 인위적으로 붓의 중심이 흔들려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마디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 것이 죽절입니다. 이런 글씨는 초보 때는 만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초보자들이 글씨 쓸 때 3절법으로 쓴다고 가다가 멈칫하면 자꾸 거기가 마디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죽절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죽절입니다. 학슬도 될 수 있어요. 요거는 죽절 겸 학슬입니다. 또 이 머리 쪽을 보면은 이런 걸 우두라고 그럽니다. 소대가리. 너무 강조를 해서 머리 부분이 이렇게 나온 거죠. 거기도 학슬도 되고 우두도 되고 다 되는 거죠. 이렇게 죽절도 나오고 고축자 하나에 그런가 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너무 가볍게 그냥 샥 갖다 올려가지고 빠른 필속으로 올려서 무게감이 떨어졌죠. 자, 이런 글씨 쓰면 안 됩니다. 다음은 정두입니다. 이 필발자인데요. 화살표 놓은 거 보시죠. 못대가리. 영락 없는 못머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걸 정두라고 그럽니다. 붓을 여기서 너무 들어서 중심으로 빼다 보니까 좌우로 못머리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두와 봉요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두, 봉요. 자, 위에 시작되는 부분에 정두도 될 수도 있고 우두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가늘게 했다가 내려가면서 밑으로 가서 굵게 한 거. 이런 건 봉요가 될 수가 있죠. 아까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힘도 빠지고 좋지 않죠. 화살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정두와 죽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정두죠. 정두가 나왔죠. 뭐 우두라고 할 수도 있고 정두라고 할 수도 있고 왼쪽 거는 정두도 되고 우두도 되고 소우자 머리두자. 자, 여기 정두가 나왔죠. 정확하게 정두가 나왔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분은 이 기필처를 잘 할 줄 모르나 봐요. 붓을 너무 꾹 눌렀다가 들어서 빼니까 이거 습관적으로 이런 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서는 그 기자를 썼는데 붓이 상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죽절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지그재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울퉁불퉁한 이런 획을 만들었는데요. 이 또한 곤란한 필획이죠.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이 서법입니다. 자, 끝으로 봉요입니다. 봉요 하나 더 봅니다. 자, 이를 성자를 나왔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봉요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거 친 부분,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거를. 이런 필법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우두라고 그러는데요. 수머리, 정두도 될 수 있고 우두도 될 수 있고, 가운데 화살표 들어간 부분이 가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봉요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면 안 되죠. 봉요 하나 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한사람 글씨입니다. 이런 거. 이거 한국 글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나친 해조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조입니다. 글씨는 잘 쓰는 사람 같은데요. 자, 이 끄트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영락없는 개발톱 나왔죠. 요런 필획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요획. 이 습관적으로 이 작가는 이렇게 쓰는 거를 재미 붙인 것 같은데, 아니죠. 왼쪽까지 해놨어요. 이 개발톱을. 또 그 아래 작은 애들도 다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난초란자, 영락없는 개발톱이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 필획은 좋은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조. 이거 보십시오. 이 갈고리를 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나타나는 병증이죠.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 이런 형태, 이런 것도 붓을 너무 가볍게 급속히 빼서 하게 되면 이런 이상한 형태가 나오는데, 원래 이 중국 사람들 글씨가 요즘 보면은요, 문화혁명 이전 세대들은 참 잘 썼어요. 붓도 탁탁 세우고. 근데 요즘 중국 사람들 보면은 전부 글씨들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 장본 큰 거 주면은 그 사람들 운필을 잘 못합니다. 새끼손가락 같은 그 작은 그 사군자붓 같은 거 가지고 필두까지 눌러서 그들은 쓰던데요. 붓이 가늘고 하기 때문에 쓰면은 이게 필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는 해조 하나 더 봅니다. 중국의 유명한 작가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자, 개발톱까지 만들어놨죠.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이런 필력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아무리 글씨를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할지 몰라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글씨를 배우실 때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은 절대 안 된다. 정법으로 배워야 원칙대로 배우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활입니다. 미끄러진 거죠. 예, 글씨는 그럴듯하게 썼어요. 이렇게. 그런데 붓을 운필할 때 상당히 이거는 그냥 쓱쓱 미끄러진 거예요. 뭐뭐뭐뭐딴 필력이 전혀 안 들어가고 매끄럽게만 썼죠. 매끄럽게만 썼습니다. 예, 그래서 활 또는 판이라고도 그럽니다. 판에 박은 듯. 그렇지 않습니까? 각이 될 수도 있고요. 판에 박은 듯이 무표정. 이 판이라는 것은 무표정을 말하는 거예요. 무표정. 표정이 없어. 또 무호흡이야. 숨을 쉬지를 않아. 호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고 미끄러져 나오는 거. 이런 거를 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쓸 때 아무 데나 쓰면 마디가 생기니까 이게 이 교차 지점 이런 데는 머물다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필력이 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습니다. 요것도 이런 경우는 활과 야기가 매끄럽게 이게 지금 미끄러졌죠. 글씨가 전부 미끄러지다 보니까 글씨가 약해요. 그러죠? 약합니다. 전절도 하지도 않고 그냥 붓에 돌아가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써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이 활약입니다. 자, 다음 거는 활과 약과 박이 섞여 있습니다. 박은
열불 박자입니다. 조그만 붓 가지고 그 붓토록에 담을 수 있는 사실 먹의 용량이 있잖아요. 카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붓에다가는 먹을 담아도 오래 못 써요. 금방 물이 빠지고 자꾸 찢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필골도 약하고 육질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건 예서인데요. 박과 약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거 조그만 붓 가지고 이쁘게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필이 이쁘기만 하고 약할 수밖에 없죠. 곱기만 하고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런 것도 일종의 박 그리고 약에 해당됩니다. 참, 그 다음에 끝입니다. 요거는 판과 사입니다. 판과 사. 자, 초보자 글씨인데요. 한국 글씨입니다. 자, 이렇게 초보자들이 쓰다 보니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디 작가라고 작품을 낸 데서 제가 뺐는데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글씨가 매우 약하죠. 판에 박은 듯 그리고 물렁물렁 해가지고 기운 생동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글씨가 이렇게 열이죠. 이런 글씨를 판 또는 사라고 합니다. 서체가 다르지만은 이것도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져서 아까 그 글씨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서툰 솜씨로 이 호태양비 풍으로 썼는데요. 미끄러졌죠. 그래서 활, 판, 각에 해당됩니다. 색인 것 같지 않아요. 어디다가 그냥. 다음은 판, 각입니다. 이건 일본 글씨인데요. 판, 그리고 각. 무표정. 글자 그대로죠. 그리고 새기는 것 같죠. 변화가 전혀 없잖아요. 어디에 글씨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가늘었다 붉었다 이른바 태세도 없고 고저 장단도 없고 키높이 폭까지 똑같이 해서 칼로 새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러한 글씨.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글씨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특강 4번째 모두 마치겠습니다.